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탑 박정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것은, 오늘 설명할 것은, 자, 2022년도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봤던 군무원 국어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해설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보시면은요, 내년에 2023년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자, 그것을 확신하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우선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요게 2017부터 시작해서 2021까지. 이게 5년치거든요. 자, 그리고 요게 얼마 전에 봤던 여러분들 시험입니다. 왜 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수치는 2017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입니다. 5년치의 수치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요거 49.33%거든요. 문항수를 따지면은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군무국에서 문법 문제가 12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2021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몇 문제? 9문제입니다. 많이 줄었죠? 자, 실제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최근에 군무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문법 문제가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최근 들어서 이 문법 문제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또는 8문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 이거는 진짜 군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무원 20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문제에서 5문제.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입니다. 자, 물론 문항수가 20문제니까 20문제 중에서 4문제 또는 5문제. 군무원의 경우는요, 25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문법 문제가 줄고 있다라는 거 하나 특이한 점. 됐죠? 반면, 잘 보십시오. 그럼 밑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비문학 보십시오. 비문학 문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비문학 문제가 점점 뭐하고 있다고요? 늘고 있다고요. 비문학 문제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한 특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줄고 비문학 문제는 늘고, 그런 것들이 최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에 하나의 특이한 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자, 실제 어휘 파트는 뭐 비슷하죠? 4문제, 3문제, 5문제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4문제, 5문제. 물론 2020년에는 한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보통 4문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더라. 이 정도가, 자,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 출제 경향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1번부터, 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무슨 문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문 규정이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띄어쓰기 문제는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 아마 저에게서 배우신 분들은요, 한글 맞춤법을요, 통째로 다 암기를 시키거든요. 최소한 장과 조는 다 암기를 시킵니다. 자, 아시겠지만, 자, 한글 맞춤법의 장, 몇 개의 장이 있습니까? 6개의 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쭉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절은요, 15개의 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띄어쓰기와 관련돼서는 절 몇 개? 4개입니다. 다시요, 절이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 4개의 절이 뭐냐?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사. 조사는 어떻게 한다?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존동사. 어떻게 한다고요? 앞말과 띄어 쓴다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보조용언이고요. 자, 보조용언은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도 특이한 점이죠. 자, 네 번째는 고유명사 및 전문용. 이렇게 총 4개 들어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요게 조사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지입니다. 이게 의존명사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절이 몇 개? 4개이고,
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아래 사례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암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시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1번의 답이 몇 번이면 이게 3번이거든요. 3번. 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 이유입니다. 좀 더 큰 거. 알면 굉장히 쉬웠다고요. 자, 제가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한글 맞춤법 46항이거든요. 자, 그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례 보십시오.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싹 다 띄는 게 원칙인데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했어. 46강 했고 이거 봤어. 그럼 여러분 이딴 식의 문제는요. 몇 문제? 1초짜리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바로 찍고 넘어가면 돼. 일본에 답은 3번 인물해 보죠. 이게 왜 1분짜리입니까? 일단 1초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다른 건 없을까?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거 뚫어지고 보십시오.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 이거 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십시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눈에 보십니까? 이때의 겸이 육의 발음보다 육의 의존명사입니다. 이 사례와 뭐가 다릅니까?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물론 이때의 만날이라는 것보다 만나다. 이 관용사형이죠. 참고로 이때 미리보다 용언의 관용사형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겸보다 의존명사. 근데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쉽게 사례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어문규정은요. 실제 문제 잘 나옵니다. 어문규정은 실제 문제가 잘 나와. 근데 어문규정을 어떻게 공부해라? 규정과 사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나머지는 없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1번 정도와 3번 정도만 있었을까? 아마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능이 보조사거든요. 근데 커녕도 보조사야. 앞말에 붙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발음보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공부하시다가. 자, 잘 보십시오. 자, 2018년도 군무원 9급 문제입니다.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4번. 똑같죠? 이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자, 참고로 제가 이거 기출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보잘것없는 밑줄, 하잘것없는 밑줄, 물샐 틈 없는 밑줄. 왜? 하나의 단어니까. 하나의 단어인데 어떻게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요. 붙이라고요. 근데 이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지난달도 이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지난달도 하나의 단어. 물샐 틈 없이도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 어떻게 돼요? 붙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올해 시험을 보셨다고 한다면요. 3번이네 답 조금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강의는 누가 보실까? 내년 2023년도에 준비하는 분들 분명히 이 강의를 보시겠죠. 그랬을 때 공부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문규정이네. 자, 정리하면 분명히 1번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어문규정.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문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라? 규정을 공부하고 그 밑에 있는 사례 공부하시고요. 자, 또한 기출문제 당연히 보셔야지만이 훨씬 더 편하게 1번 부터 몇 번? 3번입니다.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자, 2번은 무슨 문제? 파생법 문제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단어인데 어떤 단어야?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생 아닙니까? 파생어 문제 아닙니까? 파생어.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잘 보십시오. 자, 단어라는 식이 있습니다.
단어의 종류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다. 자, 답변. 빙고. 뭐 단위로. 와, 두 번째는 복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복합어는 다시 둘로 쪼갤 수 있죠. 어떻게? 파생어와 합성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질문! 단일어 문제 아십니까? 단일어. 그렇죠. 어근이 한 개 있는 것을 단일어라고 하죠. 어근이 한 개. 파생어는요? 어근 플러스 접사입니다. 합성어는요?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항상 뭐가 나와? 구분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를 잔뜩 준 다음에 이게 단일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원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냐면 이겁니다. 접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접사 공부. 자, 물론 단일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단일어 문제가 잘 안 나와. 왜?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일어와 파생어, 단일어와 합성어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요. 단일어 자체가 다른 친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왜? 어근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잘 나오죠.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하는 문제는 원래 잘 나옵니다. 원래 잘 나와.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접사 공부를 하시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접사가 있거든요. 접두사, 조미사 싹 다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2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 자, 참고로 2번 문제가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은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쉽게 말하면 살피다와 보다의 결합입니다. 살피다 플러스 보다. 자,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면 뭘 썼습니까? 어를 쓴 것 뿐이야. 이 어가 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펴보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만 합성어.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답다. 이거 접사입니다. 스럽다. 이거 접사입니다. 하다. 접사입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 이번에 2번을 지우는 몽땅다보다 파생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문제다. 세 번째 문제는 한자성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가볍게 봐. 실제 한자성 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요, 자, 이게 답이 4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 문맥에 요 한자성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다시. 자, 사자성어 문제인데, 한자성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자체는 어떤 거냐면요. 요 문맥에 요런 한자성어 쓰는 것이 적절합니까를 묻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이번엔 우리 팀이 크게 이겼답니다. 이겼다. 이긴 것은 좋은 거 맞죠? 근데 전화 위복이 뭔 뜻입니까? 재앙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전화 위복이라는 한자성을 쓰려면은요, 화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십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겼다라는 것은 화는 아니죠.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자, 3번 문제는 다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은요, 얘 알았을 거고, 얘 알았을 거고, 얘도 알았을 겁니다. 이 친구만 빼고 최소한 3개는 당연히 아셨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근데 보통 한자 또는 한자성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자까지는 모르더라도 한자성은 반드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잖아. 이 정도로만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걸 어렵다고 해서 한자성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자성은요 100%야.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내년에 분명히 여러분들 군문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테니까 두 문제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성 문제. 두 번째는요, 띄어쓰기 문제.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라고요.
자, 분명히 한자성은 매번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할 거야?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지만 이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나머지는요. 자, 쭉 보십시오. 지금 암기하십시오. 어차피 자, 한자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쭉 봐봐. 호시, 우보 같은 거 처음 보셨습니까? 보시라는 거. 호시, 범처럼 본다는 뜻이고요. 범처럼 매섭게 본다는 얘기 있고, 소처럼 걷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신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이게 호시겠죠.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우보겠죠. 그런 뜻이라고요. 가능하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나옵니다. 저는 네 번째 문제는 이 음절의 한자 문제인데 정확히 말하면은요 동음 이, 의, 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4번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동음 이, 의, 어에 해당되는 문제. 마가 몽땅 다 이게 같은 음 아닙니까? 근데 뜻이 달라. 동음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한자 중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같고 하나는 똑같다고. 그 하나를 찾으라고. 세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고.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보고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군문. 그건 좋아.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나사가 오래됐대. 마모가 심하다는 것은 많이 달았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네. 참고 이때는 무슨 말자다? 이 갈맞자입니다. 갈맞자. 절차탕마 정도는 아셔야겠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절차탕마. 끊을 절자에 뭐 갈차자에 다듬탁자에 갈맞자입니다. 이 말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 다듬어 열심히 노력하셔야지만이 대기만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의 마도 맞죠.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간다. 그러네. 비슷하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심신을 열심히 가는 거겠죠? 둘 다 갈자입니다. 갈연자에 갈맞자입니다.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대응입니다. 이 말이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이게. 봐봐. 너무 열중해서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라는 것이 가는 뜻은 아니겠죠. 근육이 꽝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이때 맞자가 절일 맞자입니다. 절일 맞자. 그래서 4번 문제 다음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되는구나. 출제됩니다. 원래. 실제로 이거 공무원 쪽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쪽에서도 점점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암기를 하는데 혹시 어려우면은요 어리시대에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했을 때 이 마가 무슨 뜻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는 마구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띄어쓰기 문제거든요. 자, 띄어쓰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원래 잘 나옵니다. 한 번 이 부사나 명사로 쓰일 때, 즉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요 붙여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단어일 때는 띄는 겁니다. 각각의 단어라 하면 한이 원의 뜻일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 한이 보일 때 수관형사, 요 번이 단위성 의조명사 일 때 이게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것은 진짜 원본을 말한다고요. 그럴 땐 띄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런 거 어때? 작은 아버지 붙이고 작은 아버지 띄고 그럴 수 있죠. 참고로 작은 아버지는 붙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죠. 작은 띄고 아버지는 키가 작은 아버지처럼 그 작은 아버지입니다. 각각이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는 게 맞습니다. 이 차이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를 몽땅 내기 하나의 단어라고요.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 이겁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한 번이라고 하면서 분사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게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됩니다. 한 번은.
한 번은 내거리에서 큰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이때 한 번이라는 것은 명사, 지난 어느 때나 기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다. 그 녀석 울음소리 한 번 구구만, 이때 한 번 강조의 뜻입니다. 도사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한 번 불러볼까, 이게 이겁니다.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몽땅 다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요. 하나의 단어 붙여 쓴다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인 1번 이 띄어쓰기 잘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그럼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5번 문제 무슨 문제? 띄어쓰기 문제죠? 제가 분명히 1번에서 띄어쓰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절이 몇 개라고요?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1절이 뭐였죠? 빙고, 조사. 조사는 안말을 붙여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빙고, 의존명사. 안말고 띄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죠? 여기 좀 어렵다고. 세 번째? 그렇죠. 보조용언입니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것이 원어입니다. 네 번째는요?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이름. 이런 것들이 다 네 번째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는 하나의 단어라고 했었죠? 아까 앞에 1번에서 지난해 또는 물샐 틈 없이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 괜찮습니까? 지난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어라고요. 물샐 틈 없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은 챙겨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띄어쓰기는 늘, 항상, 언제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부터 7번까지는 비문학 문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해 가장 특이한 점이 뭐라고요? 비문학 문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마 내년에는요 비문학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험이다 그래. 여러분 최근 시험 뭐 공무원도 그렇고요, 군무원도 그렇고요. 비문학 문제가 점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문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두 개를 생각해봐봐. 첫 번째 신속성입니다. 빨리 읽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내용을 이해한답시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은요 실제 마지막 질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 맞춰서 이 질문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 첫 번째, 인류는요. 우리, 나, 너, 우리, 몽땅 다 인류 아닙니까?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 인류가 가장자리 때문에. 또,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 그치, 진화는 기적이 맞죠. 그 진화는, 기적과 같은 그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존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 다시 한번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야. 초월자 신의 선택에서 결정됐답니다. 또 힌두나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진화는 그냥 자연의 우연한 산물입니다. 뭐야? 인류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인류의 진화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네요 이 말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의 존엄성은 대략 인류의 존엄성이겠죠?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같다는 얘기야. 결국 인류! 동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는요. 인류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근데 잘 보십시오. 갑자기 자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자연 나왔어. 연결이 잘 안 돼. 앞에는 인류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연은 짱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뭐 그러나 뭐 이렇게 접속을 좀 써주든가 아니면 문단을 좀 구분해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노력이 좀 적어. 좀 그렇습니다. 모든 글은요 흐름이 있거든. 모든 글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매끄럽지 않잖아. 툭툭
좀 그래.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자연은요 한없이 아름답고 자유롭습니다. 미국 원주민이 돼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저줄입니다. 자연 짱! 인류는 별론데 자연은 짱!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낌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자연 짱인 이유.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묻히이자 그것들 자체입니다. 자연은 오늘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에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뭐야 자연 진짜 짱이네. 저 오늘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짱인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결국 자연 짱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동물하고 똑같은데 자연은 진짜 짱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 다 그렇다고. 됐죠?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또한 첨가 보충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또는 실용적인 규범이며 지침, 길입니다. 까지가 자연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에 대한 예찬. 그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구설명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연은 그래서 정복과 활용이 아니야. 감사와 보존의 대상입니다. 결국 감사하고 자연을 보존하십시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요 한 줄이었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딱 요 한 줄이었다고. 요 한 줄. 됐죠? 10번을 하면 내가 쉬웠어. 글쓰기의 성격 자연짱. 자연주의자겠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7번은요. 중심 내용이 뒤에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꼬리 문자를 써서 미괄식. 그래서 6번과 7번 문제는요.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8번으로 갑니다. 락항의 생각이거든요. 추론제. 사실적으로 읽기. 초롱하며 읽기. 초롱하며 읽기에 해당되는 문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락항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을 묻습니다. 락항.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자, 출발! 락항에 의하면 사회와 가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 사회와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런 거겠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사회와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어렸을 때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타입. 누구?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 모, 나, 자식. 사회와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 즉 우리가 어렸을 때, 유년기 때 나와 나, 그럼 나와 엄마 이렇게 양자 관계에서 자,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적인 관계라는 말을 그냥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냥 따라가.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형성되죠? 네, 잘 보십시오. 이 형성은요,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라고 한다면 결국 아버지를 말하겠죠. 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징적인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질서 때문이다. 이미 그런 질서가 있는 거야. 인간은 결국 그 질서에 맞춰서 사는 거야. 뭐 이딴 식의 내용이죠. 자, 인간의 후천적 또는 임시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인간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야. 자, 인간은 나중에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뭐하는 존재? 참여만 하는 존재.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라고 해요. 이미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존재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나라 중 구조란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다고. 이미 구조가 있고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오는 기회 결과 라캉에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거죠.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인 주체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체라는 단어는 실제 의식적인 것이 아니야. 무의식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결국 의식적인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주체. 괜찮습니까? 글의 내용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실제 여러분들 제가 빅마켓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특히 추론 문제 경우 그렇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이게 세 번째 문단이고, 이게 네 번째 문단이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캉이 생각할 때 사유, 존재는 다른 거라고, 분리라고.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라캉의 생각이라고요. 자, 분명히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캉의 생각과 거리가 가장 먼 거리, 이런 것도 잡아내야 됩니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나는 생각한다가 의식이야.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한다고요.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 똑같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유와 존재는 사실상 분리. 괜찮습니까? 넘어갑시다. 라캉은 무의식은요, 타자의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바로 내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은요, 그게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부터 발원되어서 우리에게 온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무슨 말이죠? 무의식은요, 주체에 끼치는 깊이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인간의 욕망은요, 결국 다 타자 욕망.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면은요, 결국 다 타자로부터 온 욕망이 나로부터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체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논리가 라캉에게는 성립됩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 허상이야. 우리는 주체적이지 않거든요.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욕망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의식적인 주체, 그런 존재야.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요, 나의 욕망이 아니야. 타자의 욕망이야. 결국 인간은 몽땅 다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입니다.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의 의식적인 사유와 행위에 의하여 새로 이게 틀렸죠. 아니라니까. 우리 주체는 뭐가 없다? 의식이 없죠. 근데 단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체의 무의식은요, 결국 질서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라는 것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됩니다. 대중매체의 광고는 욕망이 형성되는데 큰 의미죠. 다른 사람의 욕망이 타자 욕망이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맞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몇 번 문제? 8번 문제는 2번을 답으로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시의 주제 문제거든요. 이것도 중심용파 문제죠. 현대시 나왔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낯선 현대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뭐 해라? 제목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현대시 지문 접근 올립니다. 1번, 제목을 생각해라. 자, 두 번째는요, 내용을 파악해라. 세 번째는요, 보기 있으면 꼭 확인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용을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 중심의 시가 있고 대상 중심의 시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는요,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목만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야? 해바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바라기에 대한 생각, 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화자인 내가 뭘 본 겁니까? 해바라기 본 거야. 됐죠?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정서의 태도를 느꼈을까? 이걸 잡아내시면 됩니다. 어디 속에서? 시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출발합니다.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기분 나갔네.
계절 가을입니다.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있는데 진짜 바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배경, 가을의 예쁜 날씨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양자가 큰 바다 양자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없이 넓은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 계절이 뭐라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한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재의 감동 속에 찬연이 피어난 백이의 환상입니다. 얼마나까? 해바라기겠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 해바라기. 다름치는 하루에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입니다. 이게 해바라기의 모습이라고 화자인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름치는 하루에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 바로 뭐다? 화자의 눈에 비친 해바라기의 모습. 넘어갑시다. 생의 기능. 늘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해바라기 씨를 말하는 것이고 해바라기 씨. 황금꽃잎 금백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의욕의 씨. 해바라기 씨. 요 생이 삶이죠. 의욕의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자인 뭘 보면서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삶의 의욕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열정적인 삶의 모습, 정열적인 삶의 모습,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인간들.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해바라기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한 줄기로 지향한 높다는 꼭대기 환희에서 순간마다 일간 태양의 축복을 받는 이게 해바라기 아닙니까? 늠름한 잎사귀들 경의를 담아 들고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결국 이 잎사귀들이 뭐 해바라기를 찬양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화자인 내가 그 해바라기 그런 삶의 의욕 정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뭐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럼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밑에 있는 이 시, 해바라기라는 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 다몇 번? 3번. 넘어갑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 자, 10번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목 문제네. 다시 한번 제목이나 화면보다 중심냉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은 다음에 중심을 잡으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런 작품을 읽은다, 이런 글을 읽어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합니다. 제목 문제. 방정식이라는 단어는요. 정치권의 통합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방정식, 영어에서의 흥행방 뭐야? 정치에서도 쓰이고, 경제에서도 쓰이고, 심지어는 예술에서도 저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겠죠. 넘어갑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됩니다. 수학의 방정식은요,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방정식이라고요. 수학의 방정식.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3x는 4. 따라서 x는 뭐다? 3분의 4. 이 x값이 3분의 4이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x가 3분의 4가 아니면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별건 아닌데. 근데 정치권이 사용하는 통합방정식의 경우는요. 통합을 하는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서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정치권에서의 통합방정식은 대체로 적절하게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방정식은요.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 국제, 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그러네. 차수와 함께 거론되게 합니다. 뭐가? 방정식이.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합니다. 변수가 한 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
이때 x, y, z 이게 몽땅되게 변수라고 했던 변수. 근데 잘 보십시오. x의 상승이 오다. 이때 이 3이 바로 이게 차수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봐봐. 변수가 한 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죠. 변수가 여러 개라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변수와 차수는 무관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전혀 별개라고 무관합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해 못하면 뭔 말인지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M1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라고. M1 방정식 이렇게.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서는 N차 방정식, 차수를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요. 차수와 변수를 같이 쓰는데 아니 구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그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는데 난맥상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어떤 글이다? 방정식이라는 수학용어 잘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좀 쓰십시오 이 말이라. 그 이해하시겠죠? 선택지 수학용 답이 1번입니다. 수학용어인 방정식 올바르게 활용하십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내가 과연 이런 정도의 질문을 읽고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서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좋습니다. 11번 들어갑니다. 얘는 무슨 문제냐면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쉽게 말하면 요 기억, 니은, 디귿에 어떠한 단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까? 이 말입니다. 일단 선택지를 봤더니 앞쪽, 뒤쪽, 뭐 앞쪽, 뒤쪽 이런 겁니다. 앞쪽인지 또는 뒤쪽인지 그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위치. 하나, 둘, 셋. 이게 끝이네. 그러네.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망막과 수정체에 굴절되어서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 초점을 맺어야 되는데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어. 망막에는 초점이 맺지 않은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근데 사실로 근시가 뭔지 알죠? 먼 거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거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근시의 눈,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이 어디에 맺힌다고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기 때문에 망막에는 초점이 맺지 않으니까 당연히 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상이 제대로 맺어지겠죠. 망막에. 뭐 이런 식이겠죠. 근시의 눈에서 부글자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입니다. 먼 곳일 경우는 이게 망막이라는 다면 앞쪽에 초점이 맺.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고.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에 어디?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로 이동해서 여기에 상이 맺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앞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얘는 뒤쪽이 들어가고. 망막에 초점이 맺혀서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요, 조절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계속 잘 보인다. 그게 근시랍니다. 그러니까 근시의 기본적인 상징 선, 먼 곳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고, 저도 근시거든요. 먼 곳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경이라는 요 단어, 이 안경의 기능 자체가 초점을 망막에 잘 맺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게 근시야. 근시의 정도가 심하잖아? 그러면은요, 요것도 잘 안 보여. 점점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망막의 앞쪽에 상이 맺혀진다는 얘기겠죠. 근시가 너무 심해지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어디에? 앞쪽으로 가는 거죠. 앞쪽으로. 멀어져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면 이것도 앞쪽에 맺어져. 점점 짧아진답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앞쪽.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비문학, 이 비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런 질문을 읽고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12번 더. 자, 12번 문제 똑같이 무슨 문제? 한자성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는요, 문맥에 그 한자성어가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뭘 줘? 상황을 줍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자성어.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자성어로 넣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 한자성 주고 주죠. 안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설상가상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전 앞에 범호자거든요. 호, 전, 호, 후. 요게 랑자입니다. 일이. 앞에는 범이 있고 뒤에는 이리가 있고. 이건 화죠. 아까 하나란 뜻이거든요. 호단자. 화는 재앙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같이 오죠. 답이 4번이야. 그럼 밑에 위에 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든 정답을 다 팔아버렸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겼고 악상까지 당했고 점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데. 같은 뜻, 예, 몽땅 다 같은 뜻이고요. 4번은 다른 뜻입니다. 고장난용이죠. 외손바다 혼자 울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 손으로 아무리 쳐봐 소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고장난용이. 자, 그거 언제 쓰냐면요. 이럴 때 씁니다.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군무원도 여러분들 노력을 아무리 여러분 혼자 이렇게 쳐보십시오. 합격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도움을 드려야지만이 성격이 잘 마주쳐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안 되겠죠? 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자성 문제는요, 늘 항상 언제나 출제되고 됩니다. 자, 다음 13번. 자, 1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자와 고유의 결합이 아닌 것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사전을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눈여겨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던 거죠. 가베뚜, 도자질, 아수라장, 관자놀이 한 번쯤 다 써보기도 하고 어떤 글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전을 찾아보시라고요. 평소 조금씩. 그러니까 군무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사전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셔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괜찮습니까? 바꿉니다. 자, 이거 답이 3번이거든요. 네. 앞서가자마자 몽땅 다 한자입니다. 그래 답이 3번. 근데 나머지는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이런 식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공부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언어와 국어 파트가 있다. 이 국어 파트에서 국어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 어원에 따라서 국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원에 따라서 국어를 이렇게 나누면은요. 어원이 뭐 있다? 고유어일 수 있습니다. 어원이 외래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래어는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딱 보면 우리말 같아. 근데 어원이 외래어야. 이런 것들을 귀화어라고 합니다. 귀화어. 딱 보면 어원이 외래어인 거 알아. 차용어. 차용어는 문제 잘 안 나오겠죠. 왜? 너무 쉬우니까. 차용어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잘 나올까? 귀화어가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이 귀화어 중에서 뭐 어원이 한자어인 거, 또는 어원이 몽골어인 거, 이런 식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어와 국어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와 국어 파트에.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계속해서 암기하시면은요, 충분히 13번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습니다. 네,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답니다. 자, 넘어갑시다. 14번 문제. 자, 그러면 이 14번 문제는 이 무슨 문제냐면요, 고전시가 준 겁니다. 3인국. 주고 나서 뭘 물었습니까? 작품과 내용, 주제가 가장 비슷한 건 뭐야? 내용판 문제 또는 주제판 문제. 선택지를 시조를 줬습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님과의 이별, 한담의 그리움. 이별. 이제 이 작품의 주제가 그렇다고요. 이별. 슬픔도 있고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제목이 3인국 아닙니까? 니인이 님이거든요. 사가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사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쉽게 말하면 나하고 내가 헤어진 님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연군지죠.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참고로 이 정철님께서 쓰신 고전시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동별곡, 3인국, 송민국 이런 것들 싹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자, 참고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로 번역하는 것을 좀 그렇고요. 자, 가볍게 이렇게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그 글이 3인국의 분사 파트거든요. 3인국의 분사 파트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봄에 봄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동풍이란 단어입니다. 여름임을 알려주는 단어는 녹음이고요. 가을임을 알려주는 단어는 서리, 겨울임을 알려주는 단어는 백설입니다. 그리고 각 계절별로 님에게 보내고 싶은 사물이 있습니다. 물론 화자가 가고 싶지, 근데 못 가. 그래서 다른 사물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자, 참고로 봄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매화입니다. 매화. 자, 참고로 매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님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님의 옷입니다. 님의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입니다. 가을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청광입니다. 이 청광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선정갈망입니다. 제일 마지막, 겨울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양춘. 양춘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님에 대한 화자의 걱정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끝이야. 왜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을까? 화자가 가고 싶어. 근데 갈 수 없어. 그래서 대신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주제 보라고요? 이별의 슬픔. 더 나가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주제가 그렇다고요. 끝. 자, 그러면 선택지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의 답 3인국과 내용 또는 주제가 똑같은 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봐봐. 왜 3번이지? 맵버들 있죠? 3버들. 맵버들 가리어 꺾어 보냅니다.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신모도 보십시오. 한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 것처럼 여겨주십시오입니다. 봐봐. 내가 가고 싶어. 근데 갈 수 없으니까 산버들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충분히 3번 딱 찍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참고로 이 손대가 무게 들어가는데 미안합니다. 맵버들 가리어 꺾어 보냅니다. 님에게. 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 피고 나거든 나인 것처럼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제 보라고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됐고, 자, 첫 번째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작품의 주제는 학문수양의 다짐입니다. 학문수양의 다짐. 자,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제는 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작품의 주제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에서 몇 번? 3번입니다.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다? 표준어가 아닌 거.
이게 답이 2번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공부할까? 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참고로 표준어 규정 있지 않습니까?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표준어 규정이. 자, 첫 번째는 뭐다? 표준어 사정 원칙. 두 번째는 표준 발음법입니다. 자, 참고로 표준어 사정 원칙은 1학부터 26화까지 총 26개 향했습니다. 근데 공부법 자체가 뭐다?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표준어인지 아닌지 구분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안 띕니다. 표준 발음법 이 친구의 경우에는요, 뭐다? 이미 여러분들이 음력 배우면서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얘는 쉬워. 근데 얘는 철저히 이게 암기거든요, 암기.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15번 같은 문제는요, 알아? 1초짜리 문제입니다. 몰라? 찍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토끼가 뛸 때 어떻게? 깡충깡충 뜁니다. 깡충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거. 잘 보십시오. 화면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표준어 사정 원칙의 이게 규정이거든요. 규정이고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거 실제 제 언어와 쉽게 말하면 제 군문 교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 그거를 그냥 옮겨보니까 잘 보시죠. 이봐봐. 깡충깡충은 틀린 표기고요.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이죠. 자, 15번 문제 다음 몇 번인가? 2번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머지 사례 볼까? 발가슴. 여기 있네. 같이 붙어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문제 나와.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얘가 표준어가 맞고요. 얘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문 시험의 경우는요, 누가 암기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땡큐. 1초짜리 문제 맞죠? 이 정도는 다 암기하셨을 테니까. 또 특히 제가 수험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토끼 깡충깡충 절대 못해요. 깡충깡충 뜁니다 라고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셨다면 이번이잖아. 지금 바로 넘어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무슨 문제? 자, 높임법 문제죠. 저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보기를 읽으셔야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주체경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경어법. 이게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 다시 한번 서로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우선 요원에 선어놈의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선어놈의 시. 자, 참고로 이때 시는 뭐다? 주체 높임 선어놈입니다. 됐죠? 자,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바람이 시를 씁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제일 마지막 용언에 선어바람이 시를 쓴다고요.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으면요. 자,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으면 이게 흔말하는 특수 어휘죠. 있으면 그거 쓰라고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때 잘 보십시오. 우선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자, 참고로 이 친구에서 용언은 이 친구입니다. 하나만 있으니까 1번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요게 용언이고 요게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2번도 지울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용언, 요게 용언, 요게 용언, 요게 용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됐습니까? 어디에 마지막에 시를 씁니다. 마지막에 시를 쓰는 건 맞네. 그러니까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 펴면은 어떤 용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참고로 주무시다는 게 뭐야? 자다죠, 자다. 자다의 특수어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16번 문제에 사례로 적절한 수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실제로 높임법은요, 문법 지식과 관련돼서 원래 문제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높임법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이거든요. 자, 흔히 말하는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을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이 여기까지 있네. 자, 총 3개 문단입니다. 하나, 둘,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텔레비전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입니다. 뉴스의 경우 잘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뉴스라는 하나의 방송이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사례입니다. 예시죠, 예시. 중심 문장은 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입니다. 이게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뉴스를 곱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시다. 자,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는요, 앵커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서 자막을 씁니다. 보도 중간에는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막. 그리고 첨가 보충이죠. 또 다른 자막이 나오겠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뭘 통해서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텔레비전은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뭘 가지고서 뉴스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막의 정의입니다.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내용 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자, 텔레비전에서는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몽땅 다 자막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영화의 자막과 텔레비전의 자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의 쓰였고요. 예시도 쓰였고 대조도 쓰였고 그 다음에 몇 번? 2번. 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의 글에 사용되지 않은 서술 방식은 뭐라고요? 유추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문학 문제는요. 여러분이 과연 이 지문을 어떻게 빠르게 읽고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지 그리고 문제에 맞게 글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거든요. 실제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 잘 옵니다. 흐름 파악하면서 읽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 글을 줬죠. 이렇게 글을 줬습니다. 자,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 가나 다가 맞는지, 아니면 나가 다가 맞는지, 아니면 다나 가가 맞는지 여러분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요. 여기서 여러분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선택지 보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위에 글이 있을 때는 선택지를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없어. 그냥 가나 다만 있어라고 한다면 그때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된다고요. 뭘 통해서? 선택지를 보면서. 그리고 선택지를 보고 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범위가 큰 것을 찾는 겁니다. 아무튼 범위가 큰 게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서 범위가 큰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접수구나 지시어 있죠. 자, 두 번째. 접수구라든가 지시어의 경우 어디? 제일 뒤로 빼버립니다.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구 또는 지시어로 시작된 문장은요. 절대로 제일 앞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경 쓸 것. 자, 세 번째 신경 쓸 것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거. 이때 연결고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고리, 접속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단과 문단을 연결할 때 연결고리, 뒷문단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려우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연결고리 신경 쓰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문단이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얘하고 얘가 연결고리거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부분이 단어를 공유합니다. 또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고리를 하면 크게 두 개. 단어를 같이 쓰는지. 자, 두 번째는요. 내용을 같이 쓰는지. 이 두 개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훨씬 더 흐름을 파악하면 읽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잘 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이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읽으셔야겠죠. 자입니다. 자,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요,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환경보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들은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습니다. 이 몽땅 다 공격적인 환경보호의 조치들이겠죠. 그 다음 얘가 올까? 얘가 올까? 얘가 올까인데, 자, 밑에 선택지 봤더니 나 아니면 다죠. 나. 이 중에 많은 조치들이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어를 공유한다고요. 신기하게 그렇다고. 이 가운데 많은 조치들은 커다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로 이런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매끄럽적을?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입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요?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나오겠죠? 밑에 달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부정적인 부분의 사례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글 다음엔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가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에 선택지 다 몇 번?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단어를 같이 쓴다. 또는 내용을 같이 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도 상당수 다라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요? 반대니까. 얘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는 긍정적 효과. 얘는 부정적 효과 됐습니까? 당연히 긍정 다음에 부정입니다. 이 접속어. 그러나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사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기오염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단준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구할 수 있다?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글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나, 그 다음 가, 그 다음 다. 그래서 18번째는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자,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결고리를 반드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연결고리를 하면 단어를 같이 쓴다고요. 또는 내용을 같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요, 이 밑줄을 친 부분에 사용된 수사법을 물었습니다. 근데 군무원 시험은 참 대위법을 좋아해. 이게 몽땅 다 우리 민족이거든요. 몽땅 다 우리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게 사용된 수사법이 대위법이죠. 대위법. 자, 다시 한번 대위법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제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유가 있습니다. 자,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한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환유법은요,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표현한 것을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흰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를 통해서 흰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유법. 괜찮습니까?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서 결국 대유를 잡으라는 얘기겠죠. 자, 1번. 내 누님같이 지유법.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은유법.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 곳입니다. 의인법. 다음 몇 번? 4번이 대유입니다. 알겠지 않습니까?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칼날은 위험이겠죠.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위험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유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19번 문제는 몇 번? 4번을 답으로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19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법은 좀 아셔야 됩니다.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20번 나옵니다. 20번 문제는요, 이게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표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한글을 표기하는 표기법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표기가. 자, 정답 1번이거든요. 공깃밥입니다. 이렇게 사이숏을 받쳐 적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참고로 인사말은 발음이 인사말입니다. 편집을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편집입니다. 사이숏을 받쳐 적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처리도 마찬가지겠죠. 사이숏을 받쳐 적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바로 이 친구가 한글 맞춤법 30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30항. 사이숏은 아까 말했던 그 사이숏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줬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 하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뭐뭐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 역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예외입니다.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얘만 다를 뿐이지 환경적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1번이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 2번은요,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첨가. 세 번째는요, 뒷말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첨가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요, 이 친구 설명합니다. 2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됐죠? 이건 전제 조건이고. 자, 1번 뭐라고요? 뒷말에 소소리가 된 소리. 두 번째는요,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첨가. 세 번째는요, 뒷말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첨가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뭐만 다를 뿐이다. 얘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됐죠? 가외일 눈에 보이십니까? 요게 아까 앞에서 가외또는 나온 겁니다. 한자하고 고유어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문 규정에는요, 사회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문제 형태로 바뀌어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정,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제 기본 이론,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거든요. 얘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한자 공부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한자어다, 이게 순 우리말이다, 거기까지는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건 예외거든요. 자,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왜 예외라고 하냐면요, 자, 1번과 2번을 묶어버리면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순 우리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사이숏을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근데 예외.
얘는 이 음절의 한자거든요. 이 음절의 한자.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으로는요 사이시옷을 받쳐줬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상 6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받쳐줬습니다. 그 6개의 단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안배시키거든요. 자음만 잡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차태현. 뒤에 딱 보면 차태현 기억나시죠? 차태현. 가수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인인데 가수도 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시키냐면은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 이런 식으로. 되돌아암기, 꽃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대놓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6개를 제외로는요 사이시옷을 받쳐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암기 다시 한번.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암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제때 잘 보십시오. 이게 답이 왜 1번이냐? 제가 아까 자 공기밥에서 밑에 이렇게 써둔 거 기억나십니까? 공기가 한자입니다. 밥은 순우기 말이고요. 발음했더니 공기 빡! 뒷말에 숏소리가 된 소리.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발음 인사말입니다. 얘는 편지 글이고요. 뒷말에 숏소리가 된 소리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줬지 않고 이 친구 마찬가지겠죠. 사이시옷을 아예 받쳐 적을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몽땅 다 표기 맞고 얘는 표기가 틀렸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몇 번? 1번을 답으로 찍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21번 갑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 수필 문제거든요. 수필이란 제목이 뭐냐면요. 일야, 구도하기입니다. 일야라는 것은 하룻밤, 구도하라는 것은요. 강을 9번 건넜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록이.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필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수필이라는 친구는요. 글을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요. 필자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다시 수필은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필자의 생각이 뭐지? 요거 잡으면 끝납니다. 다시요. 수필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필자의 생각이 뭐지? 요거 하나 잡으면 끝난다고요. 괜찮습니까? 다시 필자의 생각이 뭐지? 필자의 생각이 뭐지? 요게 쉬워. 하나 더. 글쓴 목적이 뭐지? 요 2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으면요 모든 수필 끝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그람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 고 말을 한답니다. 얘는 필자의 생각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저게 포인트. 우리가 듣는 물소리는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시냇물이 있답니다. 해마다 이런 쪽 푹푹 한바탕 지나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는 결국 뭐다? 물소리죠. 은유법 쓰고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 아닙니까?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들어누워서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험담. 원래 수필은요 필자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됐죠? 경험담 이야기 묻지 않습니까? 깊숙한 숲속에서 울려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립니다. 지급법 눈에 보십니까?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이거 다 지급법이야. 소리. 이 소리는 격분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뭐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립니다. 수많은 축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건 떨어지는 첫눈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립니다. 약하기도 하고 세기도 한 불에 찬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립니다. 검은 고가 궁조, 우조로 울려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립니다. 종이 바람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스러운 듯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뭐 하지 못한다? 똑바로 듣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 생각이라고요? 필자 생각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수많은 소리들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는 결국 다 똑바로 듣지 못한 거라고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비록 소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밑에 선택해 보십시오. 자, 분명히 직유법과 은유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맞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박,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몇 번?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답입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 똑바로 듣지 못했다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 21번 문제는 답 몇 번? 2번.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22번입니다. 얘는 무슨 문제냐면요. 보다죠. 보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보다라는 친구가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아니죠. 다의어입니다. 의미가 이렇게. 그럼 사전에서 보다를 찾으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의미 있고요. 그다음 뭐도 있다?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도 사례가 있고 여기도 사례가 있고 이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 의미의 사례를 3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의미의 사례를 요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다른 것은 몇 번? 얘가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다이어라서 그렇습니다. 다이어라서. 됐죠? 또는 동의어라서 그렇다고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를 묻는 겁니다.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 그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1번 갑니다.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보다, 판단하다. 손해를 보면서 저거는 판단하다는 아니죠.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 만만하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날씨가 좋을 곳으로 판단, 보는. 그러니까 3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몽땅 다 판단하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번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22번 문제는 몇 번? 2번을 답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바꿔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번에 16번째 의미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랍니다. 얘가 얘입니다. 그리고 1번, 3번, 4번은 몽땅 다 대상을 평가하다 또는 판단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22번 문제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2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사전을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 보다가 어떠한 뜻이 있을지 한번 보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항상 문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맥에서. 괜찮죠? 자, 참고로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어디냐면 이 문법이야. 의미론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의미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입니다. 동의의 경률이거든요. 이게 화법 문제입니다. 화법 문제. 대화의 원리. 화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대화거든요. 이게 대화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협력의 원리. 두 번째는요, 공손성의 원리. 세 번째는 순서 교대의 원리입니다. 자, 그 중에 공손성의 원리에 바로 동의의 경률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에 다른 점은 최소화, 일치점은 최대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최소화시키시고요. 일치점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해 봅시다. 자,
차이점은 최소화, 일치점은 최대화. 그게 동의의 경륜이라고요. 이 답이 4번이죠. 왜? 잘 보십시오.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그 친다라는 거 결국 이거겠죠?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습니다. 좋아? 나도 좋아야. 이게 동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좀 크니까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국 자신의 의견에 반대는 했긴 했지만 앞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일치점을 먼저 썼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죠. 괜찮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의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동의의 경륜에 따라서 대화는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의의 경륜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 이 23번 같은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화의 원리. 첫 번째, 협력의 원리.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됐죠? 두 번째는 공소성의 원리.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창용의 경륜, 겸양의 경륜,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 싹 다 암기입니다. 세 번째는 순서 그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의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화법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게 문학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비문학에 들어. 그래서 비문학은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독서 종류 있지 않습니까? 비문학. 또 있지만 화법과 작문 또한 비문학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24번. 자, 24번 문제는 무슨 문제? 고유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외로란 얘기죠. 한자. 다 고유어와 한자와의 비교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어라는 친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원에 따라서. 첫 번째 뭐였었죠? 고유어. 두 번째는 외래어. 외래어는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귀화어. 두 번째는 차용어. 얘는 문제 안 나와. 얘가 나오죠. 얘하고 얘의 비교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실제 화면은 이렇습니다. 답 1번이야. 1번만 고유어고요. 나머지 몽땅 다 한자어죠. 걸, 구할 부자에다 빌거였죠. 중생은 솔직히 중생 쓰진 않았겠죠. 자비도 쓰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24번 문제는 1번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이번에 국무시험에 두 문제 나온 겁니다. 고유어 한자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아수라장이 답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라 하면 솔직히 동량, 구벌, 중생, 자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써보기도 했을 거고 여러분들 보시는 그 지문의 분명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틈틈이 동량이 순우리말인가? 아니면 한자어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셨다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었죠. 근데 막상 이런 문제는 헷갈린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질문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사전. 그러시면은요, 24번 같은 문제. 그건 앞에서 고유와 한자의 결합이 아닌 것을 이런 식의 문제를 잘 맞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무슨 문제? 로마자 표기법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강의할 때는 절대로 안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법이 뭐냐면요,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이 로마자 표기법의 공부법 자체가 얘는 규정을 암기입니다. 살이 암기 아니야. 얘는 규정을 암기하시면요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를 딱 보면요 규정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잘 보십시오. 자, 1번이 이름이 아닙니까? 공연필의 이름이래. 공연필.
참고로 이 친구를 발음해보면 봉연필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잘 보십시오. 자, 로마자 표기법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 이름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띈 거야. 이름의 경우에는요, 중간에 붙임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름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음은 이렇더라도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름은요,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는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이름의 첫 번째 글자도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끝. 그럼 잘 보십시오. 복이잖아. 복이면은 BOK입니다. 잠깐 띄고. 년이 아닙니다. 니은 첨가는요, 다시 한번 이름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 첨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이야. 그럼 연은 이렇게 생긴 거는 2 플러스 어죠. 요게 Y거든요. 요게 이 O입니다. 요게 여야. 그 다음에 N을 쓰겠죠. 요게 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붙임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P는요, P, I, L이겠죠. PH가 아니라. 이게 P입니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요거 없이 이렇게 붙여 쓰든가. 아무튼, 자, 1번은 틀렸습니다. 괜찮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청와대입니다. 자, 청와대는요, 이 치읓이 CH야. 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옵니다. 요 이응이 NG입니다. 그래서 CH, EUNG. 이게 청입니다. 틀렸죠? 와대는 맞습니다. 자, 참고로 청와대도 첫 번째 글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건 뭐냐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울 수 있죠. 한라산. 자, 한라산의 경우는 잘 보십시오. 자, 참고로 2번, 3번, 4번은요, 어떠한 규정이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이런 겁니다. 자연지물명, 인공축조물명, 문화재명은요, 붙임표 없이 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붙임표 없이 붙였습니다. 그 말의 말인즉슨 발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한라산은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입니다. 릴이 두 개네. 무조건 L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이건 한라 이렇게 된 거니까. 참고로 한라산은 어떻게 쓰냐면요, 히읗이 H니까 요게 A고 릴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 있으니까 A, 산은 SAN 이렇게 쓰는 게 한라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틀렸죠? 자,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북한산에서는요, 뭐도 중요하냐면요, 위 거센 소리 되게 일어나죠. 북한 이러니까. 근데 세운의 경우에는요, 거센 소리 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 한 이렇게 H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25번 문제는 단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25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고유어 또는 고유어 한자,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띕니다. 나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완강. 해설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자, 제가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기출 해설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강의하겠다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제 강의만 보시더라도 국어 최소한 9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자, 아마 이 강의는 초시생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 일반 학원에서는요, 어떤 식의 쿼리를 따르냐면 첫 번째가 기본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심화이론, 그렇죠? 세 번째가 단원별 문제풀이, 네 번째가 동형문고사, 그 다음에 끝입니다. 다시, 자, 화면을 잠깐만 주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첫 번째가 기본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심화 이론이죠. 근데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는 결국은 뭐 하냐면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몇 권짜리? 4권짜리 강의합니다. 이 기본서 강의입니다. 기본서 강의.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 기출문제 풀이도 들어가겠다 했죠.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풀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 기출문제는요, 반복 변형됩니다. 아까 기억나죠? 물쓸 틈 없이. 그것도 이미 출제된 게 다시 한번 나올 뿐입니다. 됐죠?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그리고 저 거의 최종은요, 동형모의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7월 달쯤이겠죠? 23년도 7월 달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점수는 최소한 80점 이상.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국어 때문에 군문 시험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매주 예를 들어서 한 번 또는 2번 거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번 착실하게 강의를 올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하고 7월 달에 열심히 마무리 작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해석이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 강의를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실제 현장에서 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EBS에서 꽤 오랫동안 공무원을 강의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을 강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적 정도로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뭘 위해서? 2023년도에 합격을 위해서.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음번에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기본 이론부터 출발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